민원년 언론대해부 조선일보 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차분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곳은요. 조선일보 대해부 1편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21년부터 1930년대까지 30년도까지예요. 욕심을 좀 버려야겠다.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푹 주무시겠구나. 이걸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러니까 5편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제 조선일보가 잠깐 반짝 굉장히 민족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조선일보의 자기네들 역사에서는 지나치게 좀 미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0년대 시기에도 좀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신간회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사체 같은. 근데 이곳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21년에 서울의 중견 언론인 48명이 무명회라는 것을 이름 없는 사람들의 회 뭐 이런 거죠.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언론인 48명이 무명회는 해마다 3월에 총회를 격언로 하고 간사 11인을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을 했고요. 이것은 뭐 사실 어떤 투쟁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개량주의적 단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92년 11월에 신천지와 신생활이라는 그 보도 때문에 이 두 잡지가 이제 발행 금지를 당하고 언론계와 법조계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무명회가 아무런 의견도 발표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무명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진 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이 무명회가 이제 반성을 하는 그런 모임을 시작한 것이 전조선 기자대회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조선 기자대회가 신간회의 일종의 전신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명회를 말씀드린 것은 무명회가 맛이 가서 그 맛이 간 무명회가 반성을 하기 위해서 전조선 기자대회를 열었고 그 기자대회에서 신간회라는 것을 이제 결성하는 쪽으로 이 이야기가 모아진 거죠. 자, 여기에서 전조선 기자대회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대규모 언론인 집회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25년에 열렸고요. 그리고 4월 15일에서 16일에 열렸다고 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총독부의 감시와 경계가 삼엄했다고 합니다. 이 전조선 기자대회에서 취지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언론은 권위가 그의 생명이다. 현하, 우리의 언론은 과연 어떠한 언론인가? 우리는 힘껏 그 권위를 복도두고 그 생명의 발약함을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한 번도 원만히 모여보지 못했다. 원만히 모이면 반드시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본 대회의 권위가 여기에 있다. 만천하 언론계의 동지들이여 모이자. 그리하여 언론의 권위를 신장하고 동직자의 침묵을 도하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모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사의 공식 간행물에는 이 전조선 기자대회를 주최한 조직이 무명회가 아니고 조선일보가 주도하거나 앞장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막 이 책에서 이래저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벽이라는 그 당시 1925년에 있었던 그 책에 실린 바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판정을 나름대로 내리는 이 글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 전조선 기자대회는 조선일보 사원이 전 출석자의 약 반수를 점하였고 그 의장, 부의장이 조선일보 사장과 이사인 이상재, 안재홍이 됨으로써 조선일보가 주축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발의 자체가 동아일보 정치부장인 최원순의 발의였으며 사장 송진우와 간부 기자들 중에서도 김동진, 한기약, 한위건, 설의식 등이 준비위원으로서 기자대회의 준비 과정을 맡기도 한 바 전 언론계의 성사로서 당시 조선일보도 전조선 기자대회의 제목의 사설로 시위에 적합한 대회로서 기대와 그 의의가 큼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둘 다 요렇겠다. 조선일보만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나름의 판정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아무튼 간에 이 기자대회에서 조선일보가 경영진부터 편집 간부와 기자들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논설과 기사도 가장 적극적으로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결의문을 채택을 했거든요. 1. 우리는 친목과 협동을 공고히 하여 언론의 권위를 신장, 발휘하기를 기함. 2. 신문 및 출판물에 관한 현행 법규의 근본적 개신을 촉함. 3. 언론 집회 및 결사 자유를 구속하는 일체 법규의 철폐를 기함. 4. 동척을 위시하여 현하 조선인 생활의 근저를 침식하는 각 방면의 죄상을 적발하여 대중의 각성을 촉함. 5. 대중운동의 적극적 발전을 촉성하기를 도함. 이런 식의 내용으로 5개의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조선일보가 25년 9월 8일에 정간을 3번째로 당합니다. 정간 당한 이유는 조선과 노국과의 정치적 관계라는 사설 때문이었는데요. 이 노국이란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4월 17일에 창단된 조선공산당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사설을 쓴 사람은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일보 기자였다고 합니다. 사설의 요지는 서울 정동에 소련 영사관이 개설된 사실에 주목해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자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그냥 정간만 당한 것이 아니고요. 정간을 당하면 다시 풀어달라고 가서 졸라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 풀어주는 그러니까 3차 정간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총독부가 반일적 언론인 17명을 축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사 간부진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화요회, 북풍회 그리고 상해파와 이상혁계를 포함한 17명의 기자를 해고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화요회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박헌영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다냐, 임원근, 북풍회에는 서범석 씨, 그리고 손영극 이런 분이 있었고요. 상해파에는 신일용, 이상협계에는 김형원과 유광열 등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괜찮은 기자들이 쭉 이렇게 사퇴를 하게 되는 해고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총독부가 이제 이 신문을 정간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맨날 뻔했다는 거예요. 신문사의 경영진이 신문을 빨리 내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이렇게 교섭을 하잖아요. 그러면 총독부가 문제를 일으킨 기자들을 해고하라는 조건을 앞세웠고요.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27년 1월 20일에 조선일보 이면에는 획기적 회합이 될 신간의 창립 준비, 민족적 각성 촉진과 우경사상 배척이라는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굉장히 괜찮은 기사였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신간회가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상당히 흥분한 필치로 이렇게 정말 훌륭한 행사가 이제 열린다 이런 것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런 창립대회가 열린다라고 광고하는 거의 그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신간회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한국 현대사상 처음으로 결합한 좌우 합작 독립운동 단체였다고 합니다. 민족적, 정치적, 경제적 예속의 굴레를 가감히 벗어나며 타협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히면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등의 자유를 쟁취하고 청소년과 부인을 위한 형평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투쟁의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신간회가 나름 굉장히 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1927년 7월에 서울 지회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외에 143개의 지회를 만들고 회원이 3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이렇다면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 신간회의 조직이 이렇게 커지니까 일제가 신간회를 탄압하면서 대규모의 전체 대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신간회는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했고 임원진의 절반 가까이가 사회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2월 13일에 광주 학생운동 탄압의 실상을 보고하고 일제를 규탄하는 민중대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간부 44명을 포함해서 90여 명 핵심 인물들이 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간회가 회원수가 느는 등 조직이 확대되어 나갔지만 지도부가 이제 한마디로 갈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잡혀가고 이러면서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간회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래서 뭐 제가 사실 역사를 잘 몰라서 이 신간회 사건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독립운동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조선일보는 이때 당시에 나름 이 일을 제대로 보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다시 또 네 번째 정간을 당하거든요. 28년 5월 9일 사설 제남사변의 벽상관 다나카 내각의 대모험이라는 사설 때문에 정간을 당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남사변이란 것이 일본이 중국 장개석의 국민군을 견제하려고 군대를 보내서 남동선 제남에서 벌인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은 일본이 일으킨 제남사변은 다나카 내각의 모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남경 정부의 약탈 행위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산동 지방에 일본군을 파병한 것은 침략행위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했대요. 이 사설은 당시에 안재홍 주필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일보의 주필 겸 발행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일보는 무기정간을 받아서요. 133일 동안 신문을 낼 수 없었고요. 정간이 해제됨과 동시에 그 안재홍 그 당시의 발행인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났고 그러면서 잘렸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발행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미 있는 조선일보였다는 고 일제시대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특정 시기에 어찌됐든 총독부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의미 있는 사람들이 술술술술 다 잘리거나 뭐 쫓겨나거나 같은 말이네. 그렇게 되는 시기가 있었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날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책을 직접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조선일보의 기사와 논설이 사회주의 계열 기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혁신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신서구, 이상재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조선일보를 경영하면서 좌파 기자들의 그런 움직임에 심한 제재를 가했다면 22년 봄부터 20년대 후반까지 조선일보 지면은 그런 면모를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참 말도 어렵게 썼어요. 국내외의 민족 진영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사회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혁명적 수단으로 성취하려는 좌파 그리고 우파는 1919년에 성공한 러시아 혁명 방식보다는 무장 독립투쟁이나 부르주아적 자유주의 또는 자치운동에 치우쳐 있는 우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칠게 보자면 당시 1920년대에 조선일보의 기자 다수는 좌파적 성향이 강했고요. 동아일보의 기자들은 우파적 성향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슬슬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가 발행인이 이제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갔다 풀려나면서 그 사람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일보가 점점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1929년 말에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밀어닥치기 전인 그해 3월에 조선일보가 생활 개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활 개신 운동은 생활부터 달라져야 힘을 기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위원을 보면 유진태, 허헌, 김한란, 최현배, 안재홍, 최두선, 백낙준 등 100여 명이 참여했고요. 이것은 조선일보 지령 3,000호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좀 희한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운동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새마을운동의 원조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도 되게 웃깁니다. 조선 사람아 새로 살자. 생활 개신의 표, 천공과 지상의 충만,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웃기는 주장들이 뭐냐면요. 백의를 폐지하자. 흰 옷 입지 말자. 이런 거예요. 제가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백의를 폐지하자. 볼꼴사납고 불경제요. 외인의 조소조차 받고 있는 백의를 폐지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행하자. 간단한 주장이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풍속개량적으로 식자들의 화제로 웬간치 않게 거론되었지만 지금부터는 실행하자는 것이 본란을 다시 쓰는 목적이다. 백의의 백의민족. 이 말은 무슨 명예나 자랑 삼아서 내세울 것은 못 된다. 그는 다만 백의 입는 것이 보편적 사실인데 미루어 보아서 그렇게 주장할 뿐이다. 백의의 좋지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경제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이다. 하얀 옷이 처음에는 해사하여 보이는 때도 있지만 수사밀이 못 가서 곧 때가 묻고 때가 정이 묻으면 아무리 체면을 안 입어보는 사람들도 진작 벗어버리지 않을 수 없다. 흰옷에 꾀지지하게 묻은 때는 그 사람까지 천박무도한 웅언, 용견의 기풍을 결할 것 같아서 보기에 매우 흉하다. 이러면서 백의를 아무튼 그만 입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왜 이러나.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아무튼 이 사설의 논지가 조선민중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궁핍한 생활을 전적으로 외면하고 외인의 조소조차 받고 있는 백의라는 식으로 해서 한국인이 계속 그때 당시에 조선족들이 우리 조선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그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꾀제제하고 이렇게 표현 많았잖아요. 제가 한마디로 백의가 좋아서뿐 아니라 실제 생활상의 이유 때문에도 그것을 입을 수밖에 없는 민중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특히 봉건 시대에는 그 왕후장상의 색이라고 해서 화려한 복색을 할 수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맥락을 다 좀 무시하고 느닷없이 이렇게 좀 백의를 청산하자라는 운동, 이게 도대체 필요한 운동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도 있어요. 조선일보가 일제가 3.1운동 시기는 물론이고 45년 8월 해방이 오기까지 시골이나 소읍의 장처에서 조선 사람들이 입은 흰옷에 먹물을 뿌리곤 하던 일제의 만행을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 조선 사람들이 입은 흰옷에 먹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놀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것에 백의를 폐지하자 이런 그 운동을 하니까 좀 느닷없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좀 느닷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조선일보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벌린 이 생활 개신 운동에서 색의 그리고 단발 이것도 함께 추진했고요. 건강 증진, 상식 보급, 소비 절약, 허례허식 폐지 등이 20년 가까이 일제의 탄압을 받으며 신음하던 조선 민중의 절대적 소망이었을 독립이나 해방은 전혀 없고 엉뚱한 내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이제 조선일보가 개량주의화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학생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을 조선일보가 굉장히 밋밋한 논조로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아예 안 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에 조선일보 같았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 광주 학생 운동이 또 엄청난 규모로 커졌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3.1운동 이후 최대의 거국적 항쟁으로 발전해서 1930년 1월까지 계속되었고 참가한 학교가 194개. 이 광주 학생 운동에 동의하면서 같이 참가한 학교가 194개, 학생 수가 5만 4천여 명, 퇴학 처분자가 582명, 무기정학이 2,330명, 피검자가 1,642명이었습니다. 자, 광주 학생운동 제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아셔야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전남 나주에서 광주로 기차로 통학하는 광주 중학생 일본인과 광주 고보생 조선인 사이의 충돌로부터 시작됐고 일본인 중학생이 광주 여자 고보 3년생인 박기옥 씨 등 여학생들의 댕기 꼬리를 잡아당기면서 희롱하자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인 광주고보 2학년 박준채와 싸움이 일어났고 급기야 나주 역전에서 광주 고보생들과 광주 중학생들 사이에 편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왠지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그죠? 역전 충돌은 11월 3일에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의 집단적 격돌로 발전했고 이에 광주고보 학생들은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시민들도 합세하면서 시위대가 3,000명에까지 달했다고 합니다. 한일 학생들의 충돌에 일제가 극히 편파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신간회에서는 사태를 조사케 했고 학생 투쟁 지도본부를 설치했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전국화를 위해서 지원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1운동 이후 최대의 거국적 항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1월 12일에 광주 학생이 제2차 봉기를 하고 일제의 엄격한 보도 통제에도 상황은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학생들의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확산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실었는지 사설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은 원래 무의식한 과정을 밟아온 학생 간의 돌발적인 사건이므로 그다지 중대시해야 할 바 아니나 이것이 단순한 갑을 양교 학생의 우연한 충돌로 그치지 않고 그 사이에 미묘한 피하간이 곁들이는 고로 단순 평범해야 할 일이 분규, 헌소를 가하게 되고 잘못되면 이 이상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가연성이 없지 않다. 양교의 학생들의 충돌될 때 경관이 출동하고 경종이 울고 소방대가 응원을 하였으되 그간에 아무 편곡한 행동이 없었다면 그는 근래에 드문 행동일 것이다. 다만 중학 측의 유도교원인 이전모가 가뜩이나 혈기에 뻗치는 50인의 생도에게 그릇된 용기를 고조하여 그들에게 냉정한 자제를 잃게 하였고 기차 중에 일본인 승객이 2등객 될 만한 신사적인 신분이면서 좀 더 고치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함은 그들 평소에 이러한 과오가 많은 점으로 보아 개탄할 만하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냐. 약간 서로 다 잘못해 약간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양시양비론인데요. 아무튼 그냥 대충 하세요라는 그런 개념의 이런 애매모호한 사설을 냈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사설 이후 조선일보는 1930년 1월 학생운동이 멈출 때까지 단 한 편도 사설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대 들어서 군국주의로 치닫던 일제의 살기등등한 기세 앞에서 조선일보가 분명히 주눅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 다음 이야기들이 좀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것이요. 6편까지였고요. 7편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7편에서는 조선일보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라고는 믿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괜찮았던 조선일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렵고 친일 언론인이 쓴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조선일보에서는요, 공산당, 공산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냥 막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하는 그런 보도들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만주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은근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그런 보도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산당의 폭동 횟수를 크게 부각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31년 기사거든요. 31년 3월 17일자 기사인데 총독부 경무부에서 간도 일본 총영사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지하면 작년 1년간 강도 용정을 중심으로 영길 등 각처에서 일본 관원에게만 발견된 공산당원의 폭동 습격 등 건수는 2천여 건에 달하여 이를 월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약 170여 건에 달하고 그들 공산당원들의 동원 총수는 실로 2만여 인의 다수에 달하며 그리고 살인, 상해 등 건수만 100여 건에 달하고 그들이 가진 바 금품 압수도 막대한 숫자에 달한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도에서 말하는 굉장히 이 나쁜 사람들이다. 공산당이 지금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막 사건 무슨 범죄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 만주 지하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산당은 사실 그러니까 항일 운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폭동 행위로 이렇게 취급하는 보도를 내놓은 거죠. 실제 만주에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에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의 독립운동 가운데는 친일파에 대한 응징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수탈, 금품 압수 이런 표현이 사실은 다 친일파에 대한 응징,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벌어진 것인데 이것을 조선일보가 약탈 행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느낌이 이제 조선일보에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어드리면요. 조선일보 31년 3월 11일자 제만 조선인의 문제라는 사설에서도 조선공산당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게 만주에 있는 조선인의 문제라는 거죠. 간도의 조선인들은 겹겹의 순환 속에 다시 중국 관원의 조선인 억압, 추방이 있다는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제만 동포의 문제는 원체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중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조선인이 만주에서 들볶이고 또 추방되는 일대 원인은 조선인이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강대한 국가적 세력의 연장 또는 그 전이로서 간주되는 것이어서 그것이 출발로서 일정한 순환의 이유가 되는 것인데 공산당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한층 더 증오 시기와 억압 추방의 이유 또는 구실로 된 것이니 전 만주 100여만에 달하는 조선인의 운명이 참으로 나무에도 돌에도 닿지 못할 기구한 골목에 다닥들인 것이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이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때 당시 일제가 그 만주로 우리 조선 백성을 이주시켜서요. 그 만주 침략의 거점 천병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 가 있는 조선인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일본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기사에서 보면은 순환, 억압, 추방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선일도 일본 신민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그 논리로 조선인이 일본 신민이다. 그런데 일본 신민을 만주족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서 이걸 제압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침략을 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민족 언론이라면 그 이면을 추궁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일본인의 그 시각에 서가지고 이 사안을
보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조중 이간책에 노란한 만보산 사건 보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31년 7월에 보도된 것인데 만보산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그 중국인들에 대한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은 중국인을 배척하자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흥분해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7월 당시에 이제 중국 간민 800여 명과 200 동포 충돌 부상, 주재 경간대 급보로 장춘 주둔군 출동 준비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냈는데요. 이런 기사로 인해서 한국 내에서는 중국인 배척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호해를 내고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해일보 등이 당시 과장된 허위 보도를 했대요. 이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서 조선에 있는 중국인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한중양 민족의 감정 대립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첫 보도에서 일주일이 지나자 조선일보가 7월 10일 사설 심심한 유감을 표함 이라는 사설을 내놨는데요. 중국민에 대한 불상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제1보가 처음 크게 실리게 된 사실을 발행인이 알았다는 것 같다는 게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처음에 너무 일보를 크게 실어서 잘못된 보도를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사과한다. 그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기사, 애초에 그 기사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사를 송고한 사람은 독립운동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조선일보와 비교할 때 그래도 당시의 신간의 사람들은 사과 사설을 쓸 정도로 양심적이었다는 판단을 내려도 틀림이 없겠다. 그러니까 그때의 조선일보는 그나마 뭐 좀 이상한 기사를 쓰고 그래도 사과라도 했다. 사설로 사과라도 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중국의 베일 운동을 굉장히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베일 운동, 그러니까 일본을 배척하는 중국의 그 운동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설도 내놓는데요. 요것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중국의 베일 운동은 그 유래가 오래다. 가깝게는 1927년 남경 사건과 1928년 제남 사변은 베일 운동을 충동한 대사건으로 되었거니와 그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대소의 이러한 사건은 손을 꼽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주의 조선인이 요즘 베일 운동의 여파를 받아 조직적인 대압박을 받고 있다. 제만 조선인으로 말미암은 조선의 불상사란 것이 또 전 중국에서의 베일운동 반일회의 활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절 아무튼 길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섬나라 영국이 도보해협을 건너다 구주대륙에서 실패한 예를 드는 자 있으나 이는 오히려 낡은 감이 있거니와 일측은 만선의 대지 위에 걸어 앉았던 조선과 중국인의 경쟁이 수십 세기 동안 격렬히 계속하였고 근래에 와서는 일중 양국민의 충돌이 또 영원하려 함은 주목되는 역사적 사태이다. 사회의 근본적 개조라는 것이 있기 전에 서로 이어진 이런 관계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사설이 주장한 논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의 베일운동은 헛수고다. 이권 때문에 서로 양보 못한다. 따라서 조선도 베일을 해봤자 승산이 없다. 그러니 일본을 등에 업고 사회의 근본적 개조나 하루빨리 이루자. 일본의 그 개화기 그것을 우리가 빨리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기르자. 뭐 이런 주장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지식인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사설도 싫습니다. 점점 이상해지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개탄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개탄도 하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인데요. 요걸 또 되게 길어요. 다 읽어드리면 말도 어려워가지고 조금 힘든데 그 지식인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 요거는 이런 복관 이후에 조선일보가 보인 논조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은인자중하자라는 그런 뜻의 사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굉장히 빨리 친일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설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수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결할 줄 모르는 조선인이 독립을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한탄의 그런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신간의 역할도 과소평가를 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단결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이것이 무참한 현실의 사회에서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만큼밖에 그 실천적 진도에서는 아주 막연함을 깨닫는다. 건양 광무 시절 독립협회란 것이 34년의 왕성한 운동을 했으나 안으로 관계의 요인이 실권을 행사함에 있었고 밖으로는 오히려 인도 정의를 표방하는 국가와의 국제적 관계가 있었다. 자강협회와 대한협회라는 것도 있었으나 그도 또한 정권의 장악이 가능한 인물이 있을 경우에만 사람이 따르는 것이다. 적나라한 평지에서 그 민족적 결합을 꾀한 일이 최근에 있었으니 신간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신간회는 결국 발욕 단안한 중에 해소되었다. 그 이유는 민족적 결합으로 일정한 주의 정강을 세워 생장의 길로 나아가기가 워낙 어려운 정세인 것을 인정한 것이다. 뭐 아무튼 뭘 해도 안 된다. 이 소리를 이것도 실패했어 저것도 실패했어 지금 다 실패했잖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탄이 또 우리 무슨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희생으로 이 국민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해지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931년인데요. 그 사설을 써야 되는 그 위치에다가 그냥 딱 일제 보도자료를 그냥 했대요. 연맹결의와 일중관계라는 그런 글을 그대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문에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제 당국이 작성한 뒤 조선어 신문사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내서 이걸 게재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조선일보가 재정적으로 취약해서 이것을 그냥 실은 것 같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실었다고 믿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저항했다는 기록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 이 기사는 신간회 측 인사들의 낙관주의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다라는 이 시기에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편의 마지막에서는 조선이 없는 조선어 신문 조선일보의 송년사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일보가 31년 12월 30일자 1931년을 보내면서라는 송년사를 씁니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별글을 다 썼네요. 1931년을 보내면서 이런 사설이에요. 근데 이 사설에서 이 사설 전문을 이 책에서 실어주거든요. 근데 전문 꽤 길어요. 근데 전문을 실어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바 송년사 전문을 이렇게 인용한 것은 1년에 딱 한 번만 쓰는 송년사인 만큼 조선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보고자 함이었다. 이 신문은 조선에서의 조선 문제를 털끝만큼도 다루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만주, 중국 등지의 독립운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조선일보가 이미 이 시기에 일제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례라 하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7편이 끝납니다. 이게 너무 길잖아. 이래서 언제 다 해? 우리 10년 동안 하겠어. 참. 여러분, 제가 이러다가 이 책을 10년 동안 읽지 않을까 제 지금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데 띄엄띄엄 하기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면 여러분도 모를 거다. 물론 저보다 똑똑하신 분이 100배는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같이 읽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다 읽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책은 정확하게 100질. 이 있다고 하셨고요. 지금 대략 한 5질 정도는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392-0181로 전화 주셔서요. 책 사려고 해요 라고 하면 대략 무슨 책인지 저희가 파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딱 압니다. 예, 10만 원이고요. 10권에 10만 원. 조선일보 대부 5권, 동아일보 대부 5권입니다. 이거를 다 읽으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어렵습니다. 일단 사놓고 10년 내에 읽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하나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10만 원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책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책이 지금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백서처럼 저희가 만들어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